글 읽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사색이 말만주와 한반도의 하늘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과 외교, 동맹과 배신이 뒤섞인 격동의 시대,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담덕후의 광개토대왕이라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책에서 그를 정복군주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가 왜 그 먼 곳까지 발걸음을 옮겼는지 그 배경에는 단순한 야망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391년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담덕. 당시의 고구려는 단지 한반도 북부만을 다스린 작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압박과 갈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중국 대륙에서는 5호 16국 시대라는 혼란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왕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할 때 고구려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확장을 원했다기보다도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요동 지역과 만주의 벌판은 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후연 전형과의 갈등은 이미 고국원왕 때부터 계속되어 왔고 국내성까지 침공당했던 기억은 고구려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 생각이 담덕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이미 한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혔고 신라는 점차 중앙 집권화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웃 왕국들의 변화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전의 햇살처럼 분명하고도 무거운 이유였습니다. 그가 걸었던 첫걸음은 단지 영토 확장이 아니라 고구려의 안정을 확보하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에게 어떤 결말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어린 시절 친구와 다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마음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누군가 먼저 다가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랐던 기억 말입니다. 광개토대왕에게도 그런 첫 충돌이 있었습니다. 백제와의 만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391년 여름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담덕은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해 백제의 여러 성을 공격해 점령하고 관미성까지 함락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비록 즉위 초반이었음에도 그는 남쪽을 선택했을까요? 그때 당시 후연은 북중국에서 강력해진 다른 유력 세력과 싸우느라 고구려를 견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담덕은 눈치 빠르게 이 점을 파악했고 뒤에서 압박해 올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제의 배후를 차단해 두지 않으면 남쪽에서 위협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우의 놀이마당.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전장 위의 말발굽 소리와 북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울리는 듯합니다. 백제는 강력한 왕국이었지만
고구려의 변화된 힘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담덕은 단지 이웃을 정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뒤를 향한 안보의 약점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의 결과는 단지 영토의 확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남쪽을 안정시키며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그는 또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도대체 그는 왜 또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북쪽 하늘은 늘 불안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 북방이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언제든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계선이었지요.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쪽으로 군사를 움직였다는 사실, 과연 그것은 정복욕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당시 요동과 만주 일대에는 후연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후연은 선비족 모용씨가 세운 나라로 한때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까지 공격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고국원왕이 전사했던 그 기억은 고구려, 왕실과 백성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지요.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다. 이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광개토대왕이 북쪽을 방치한다는 건 집 뒤에 불씨를 남겨둔 채 잠자리에 드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후연은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을 겪고 있었고 바로 그 틈이 담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395년 고구려군은 요동으로 진군해 후연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삼국사기에는 후연의 군사가 크게 패하여 수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단순한 대승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후연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후연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보다 고구려를 얕보지 못하게 만드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중국 북방 정세는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하나의 국가가 사라지면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컸기 때문입니다. 힘의 균형을 깨지 않으려는 신중함, 이 점에서 우리는 그를 단순한 정복 군주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전쟁은 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북쪽의 불안은 잠시 잠재웠지만 광개토대왕의 선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제 동쪽과 북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혹시 역사책에서 숙신이나 거란이라는 이름을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 속에는 광개토대왕의 또 다른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고구려의 북동쪽과 북서쪽에는 국가라고 부르기엔 느슨하지만 무시하기엔 위험한 세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숙신은 오늘날의 연해주 일대에 살던 집단으로 말과 활에 능하고 이동이 잦아 국경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거란 역시 훗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집단이었지요. 광개토대왕은 이들을 단번에 정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사적 압박과 복속, 그리고 관계 정리를 택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숙신을 정벌하고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벌이라는 말 뒤에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들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고구려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무리하게 점령하면 지속적인 주둔과 보급이 필요했고 그 부담은 결국 백성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은 늘 계산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싸움이 정말 필요한가? 이길 수 있는가? 이긴 뒤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조심스러운 흔적이 보입니다. 모든 전쟁은 승리보다 이후의 삶이 더 중요했을 테니까요. 이제 고구려는 북쪽과 동쪽에서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남쪽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반도의 판도를 바꿔놓을 선택이 다가옵니다. 광개토대왕은 왜 신라의 손을 잡았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한반도의 남쪽은 늘 불안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백제와 신라가 각자의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팽팽한 줄다리기였지요. 광개토대왕은 그 미묘한 흔들림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던 사람입니다. 400년 신라는 고구려에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외국의 군대와 백제 세력이 연합해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구려가 신라를 외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라는 백제나 외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고구려는 남쪽 국경 전체를 적으로 마주하게 되었겠지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에게 신라는 지켜줘야 할 약한 나라라기보다 반드시 중립 또는 우호로 묶어두어야 할 완충지대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신라로 내려옵니다. 기록에는 왜군을 크게 격파하였다고만 적혀 있지만 이 전쟁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신라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는 위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직접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바꾸지도 않았고 땅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배보다 영향력을 택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힘이 가장 셀 때 가장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신라를 억지로 눌렀다면 언젠가는 반발이 되었을 테니까요. 이 선택으로 고구려는 남쪽에서 숨통을 틔웠고 한반도의 질서는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백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백제의 왕궁은 조용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히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신라에 군사를 보내고 사실상 한반도의 질서를 주도하게 된 상황.
백제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백제는 이미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강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구려의 압박은 점점 숨이 막힐 만큼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신라 개입은 백제를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백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고구려와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외국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갈 것인가. 광개토대왕은 이 흐름을 예측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제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차례의 압박과 제한된 전투를 통해 백제가 확장할 여지 자체를 줄여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광개토대왕이 항상 결정타를 남겨두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부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엔 벅찬 상태로 만드는 것. 그건 잔인함이라기보다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이 시대의 왕들은 늘 고민했을 겁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면 다음은 누가 오는가? 광개토대왕 역시 그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백제를 압박하면서도 멸망시키지 않은 선택, 신라를 보호하면서도 지배하지 않은 결정.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그가 남긴 기록,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해온 유물로 향합니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과연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에 새겨진 글자 하나 때문에 수백 년 뒤까지도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요. 414년 그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오늘날의 집안 지역에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웁니다. 높이 6m가 넘는 거대한 비석. 그 위에 새겨진 글자는 찬양이기도 하고 기록이기도 하며 어쩌면 후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비석은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외와 관련된 구절 때문입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외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지배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고, 다른 해석에서는 외가 침입했으나 고구려가 격퇴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비문은 현대의 역사책처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생략되기도 하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던 맥락이 빠져 있기도 했지요. 게다가 훼손과 마멸로 인해 어떤 글자는 분명히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은 사실을 말하는 동시에 해석을 요구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비문을 근거로 광개토대왕을 한반도 지배자로 확대 해석했고, 누군가는 정치적 목적에 맞게 문장을 끊어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이 비석은 무엇보다 장수왕의 시대에 세워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크게 새김으로써
고구려의 위상을 주변 세계에 분명히 알리려는 의도. 그 역시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 자신은 이 비석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 선택을 이어갔을 뿐이었지요. 그렇다면 기록 속의 영웅과 실제 살아있던 인간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었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은 늘 말 위에 올라 전장을 누비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역시 병들고 지치고 고민하던 인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39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 중의 부상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이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겹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왕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쉬지 못했고 외교 문서와 보고는 밤낮 없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나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의 생사와 직결되는 자리였으니까요. 광개토대왕은 무려 20여 년 동안 거의 쉼 없이 전쟁과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분명 강해졌지만 그 강함은 왕 개인의 소모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 역시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길이 정말 옳은가? 내가 멈추면 이 나라는 괜찮을까? 그래서 그는 장수왕에게 비교적 안정된 국가를 넘겨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한 확장을 멈추고 질서를 정리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과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광개토대왕은 끝까지 정복자로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 정복 이유를 고민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그가 남긴 것은 과연 땅의 크기였을까요? 아니면 선택의 방식이었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도를 펼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만큼이나 넓혔다. 이 시기에 가장 강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억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가 진짜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었을까요? 광개토대왕이 다스리던 시기의 고구려는 단순히 영토만 넓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유목 세력, 중국 대륙의 여러 국가, 한반도의 백제와 신라까지 고구려는 처음으로 국제 질서의 중심부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는 늘 지금 이기는 것보다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고민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무너뜨리지 않았고 어떤 나라는 굳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모두 쓰지는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광개토대왕의 시대 이후 고구려는 단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안정된 통치, 평양 천도라는 대담한 선택. 이 모든 것은
이미 기초가 다져진 상태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의 전쟁은 확장이 아니라 정리에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흔들리던 국경을 정리하고 불확실한 관계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가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 그래서 그의 업적은 지도 위의 선보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이제는 쉽게 침범당하지 않는다. 그 안도감이야말로 광개토대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왜 그를 늘 위대한 정복자로만 기억해 왔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랄 만큼 닮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의 선택, 동맹과 거리두기, 힘을 키우되 어디까지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광개토대왕은 이 질문들을 이미 1600년 전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 있을 때도 멈췄고 이길 수 있어도 남겨두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에는 왕의 욕망보다 나라가 오래 가야 한다는 책임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은 완벽한 인물도 흠없는 영웅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짧은 생애, 끊임없는 전쟁, 말로 다하지 못한 피로와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조건 속에서 매번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훗날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를 무작정 찬양할 필요도 억지로 끌어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한 시대를 책임졌던 한 인간으로 그 선택의 무게를 함께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광개토대왕의 진짜 위대함은 칼끝이 아니라 멈출 줄 알았던 순간들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이 질문 하나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 앞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광개토대왕은 비로소 교과서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대를 고민하던 한 사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